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분석과 심리검사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로사 검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정인과 형태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잘 보시면은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고, 특별히 로사 검사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로사에 더 쉽게 접근하고 로사 검사를 잘 활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검사를 했지만 로사만큼 한 사람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주는 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로사 검사 결정인과 형태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인이라는 것은 수금자가 반응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잉크 반점의 특징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10가지 정도 범주가 있는데 무슨 모양 때문인지, 색깔 때문인지, 또는 반사 때문인지, 또는 운동 때문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그 잉크 반점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분이 어떤 것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를 발견해서 채점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F, 폼,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혼자 단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F, 폼의 대문자 F, 첫 글자 F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반응의 형태만 봤을 때 이 F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운동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고 이거 나비 같아요. 왜 나비 같아요? 물으면은 그냥 나비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야기한 거죠. 뭐 검은색이라서 나비야, 뭐 빨간색이라서 넥타이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형태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형태를 보고 판단했어요. 다른 걸 판단 안 했을 때만 F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 같아요 했다가 이 사람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F와 인간이 운동하는 거 라지 M을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럴 때는 F를 생략합니다. F는 혼자만 써야 돼요. 형태만 봤을 때 써야 돼요. 뭐 색깔이라든가 음영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반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속에 F가 있다고 가정하고 F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F는 오직 형태만 봤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정인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세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large M, 동물이 운동하는 것을 보일 때 FM, 대문자 FM을 씁니다. 또 무생물이 운동하는 것을 small m이라고 한다. small m을 사용해서 m을 표시합니다. 운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 운동입니다. 인간 운동은 사람이 어떤 싸운다든가 다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간 운동이라 해요. 또 굉장히 긴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인간 운동으로 봐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공적인 인간이 있어요. 가공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터팬 하면은 실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 운동으로 봐줍니다. 가공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팔계는 어떻게 할까요? 저팔계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팔계라는 인물 설정이 동물이지만은 인간의 운동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인간 운동으로 해줍니다. 두 번째, 동물 운동은 동물들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물들이죠? 뭐 돼지가 있다, 소가 있다, 뭐 사자가 싸운다. 이 동물들이 운동을 할 때에 FM, 동물 운동을 씁니다. 만약 동물들이 운동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형태만 봤다면 그냥 F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이 싸운다, 곰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새가 날고 있다, 개가 짖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FM, 동물 운동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small m이에요. small m은
무생물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럴 때는 피가 흐르는 것은 피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것을 small m으로 표시합니다. 또는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또는 물이 쏟아진다. 이것이 다 무생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동 반응, 인간 운동인 라지 M, 동물 운동인 FM, 무생물 운동인 스몰 m은 또 다른 표시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능동적인 운동이냐 수동적인 운동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라지 M, 사람이 싸운다 했을 때는 인간의 운동 반응이 능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라지 M 위에 오른쪽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A라는 소문자를 써줍니다. 만약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은 수동적인 반응이겠죠. 그때는 인간 운동 M 옆 위에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P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럴 때 A냐 P를 통해서 그 운동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생물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talk, 말하다가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우리는 말하다 같으면 되게 능동으로 표현하기 좋습니다. 듣다, 그리고 보다, 다 우리가 능동으로 생각이 좋은데 이것은 수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능동이냐 하면 어떤 에너지가 투사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듣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싸운다 했을 때는 말에 힘이 들어가죠. 본다가 아니고 꼬나본다, 이렇게 하면 눈에 힘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A로 들어갑니다. 또는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것은 A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다, 그냥 본다, 그냥 말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것은 다 수동 P로 채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와 P에 대해서는 모든 책에, 로샤 검사라는 모든 책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알기 어려우면 책자를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능동 수동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주위에 마녀들이 춤을 추고 있다. 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인 반응 P예요. 근데 마녀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능동이에요. 이럴 때는 large M에 위에 small a 다시 P,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아마 채점해 보시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죠? F, 행태만 봤을 때 F 반응. 두 번째는 운동 반응. 인간 운동일 때 large M, 동물 운동일 때 FM, 무생물 운동일 때 small m. 그리고 거기서는 능동과 피동, A, P를 사용한다는 것. 세 번째는 유채색이에요. 색깔을 봤다는 거예요. 색깔을 본 것은 색깔만 봤는지, 색깔과 형태를 같이 봤는데 색깔의 주안점을 보고 형태는 두 번째인지, 아니면 형태를 보고 색깔을 봤는지, 또 한 가지는 색깔을 명명했는지. 명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라는, 이것은 노란색이에요. 이것은 네 가지로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 컬러만 보고 순수 색채만 본 것.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은 피다, 이것은 파란색이라서 물같이 보인다, 얼음도 가끔 이런 색을 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입니다. 색깔만 본 거예요. 이때는 C, pure color 해가지고 순수 색채 C라고 대문자 C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CF,
컬러를 보고 폼, 형태를 본 것을 CF를 표현합니다. 이때는 주로 색채가 주 반응이고 형태는 부수적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나비예요. 예쁜 나비라는 얘기예요. 나비가 예쁜 것이 아니고 예쁜 나비, 예쁜 것이 주예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예쁘네요. 이랬을 때는 CF예요. 근데 나비가 참 빨간색 나비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하고 나비가 주, 형태가 주고 다음에 색깔이 부로 들어갔을 때는 F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 지도, 바닷속 풍경같이 원래 형태가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색채가 사용될 경우 핏자국, 물이 뿜어 나오는 분수 이런 것들을 다 CF로 합니다. 다음 FC가 있어요. FC는 이제 CF와 반대예요. CF는 컬러를 먼저 본 거, 컬러를 메인 주로 본 것이고 FC는 형태를 주로 봤어요. 주로 무궁화 꽃이에요. 무궁화 꽃이라는 형태를 보고 그 수술, 암술 모양도 있고 꼼도 있고 그런데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무궁화 꽃 같아요. 빨간 넥타이에 넥타이를 봤는데 그게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FC를 채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채 명명이 있어요. 색깔을 이름 붙이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죠. 이것은 빨간색이다. 이건 파란색이다. 이건 녹색이다. 이럴 때 CN을 씁니다. CN은 사실 해석에서 크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유채색이 있다면 다음에 뭐가 있겠죠? 무채색이 있습니다.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채색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수검자가 세 가지 용어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검다, 두 번째는 희다, 세 번째는 회색이다. 검다, 희다, 회색이다. 또 거무튀튀하다, 희끄무리하다, 뭐 이렇게 회색과 유사한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무채색, 색깔이 없는 색. 이럴 때는 C 프라임을 씁니다. C와 그 위에 점을 찍어주는 C 프라임. 다음에 C 프라임 F, F 프라임 C. 이것은 똑같아요. 그냥 무채색만 봤을 때는 C 프라임. 예를 들어서 순수 무채색 반응을 이야기해요. 흰색, 검정, 회색 반응의 결정력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형태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탄 같다. 까만 것이 석탄 같다. 밤이 모두 까맣다. 밤이 까마요. 그냥 까만 색만 본 거죠. 이럴 때 C 프라임을 씁니다. 두 번째, C 프라임 F가 있어요. C 프라임 F는 그러니까 까만 색을 보고 또는 흰색과 회색을 보고 형태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덩어리의 석탄, 하얀 구름이 덮인 까만 하늘,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온통 하얀색인데 언덕처럼 솟아 있는 것 같아요. 언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먼저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흰색, 하얀색 눈을 봤다는 거죠. 이런 하얀색 눈을 먼저 색깔을 보고 하얀색이란 무채색을 보고 언덕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C 프라임 F를 씁니다. 반대로 F 프라임 F C 프라임 F를 형태를 보고 무채색을 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검은 박쥐, 박쥐라는 형태를 봤는데 이놈이 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F C 프라임을 써요. 아프리카의 검둥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검은 사람을 형태를 보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의 그 색상, 검은색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이 메인이냐. 이건 박쥐가 틀림없어요. 근데 색깔도 박쥐처럼 까맣거든요. 박쥐라는 형태를 보고 까만색을 봤을 때 F, C, 프라임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로 밝고 어두운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무채색으로 하면 안 되고 음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 같다. 밤처럼 어둡다는 C 프라임이에요. 온통 어둡다. 여기가 더 깊이 보인다. 여기는 V예요.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음영과 색깔의 구분은 검고
희고 회색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음영 재질이라는 것이 음영 재질. 밝고 어두운 것을 보면서 그 재질을 봤을 때는 이때 T를 사용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밝고 어두운 특징인데 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털이 복실복실한 털이 있어요. 젖어 있어요. 얼음이 차가워요. 이렇게 원래의 재질을 표현할 때 T를 사용합니다. 근데 재질을 보면서 그것이 형태를 2차적으로 봤을 때 TF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끈적끈적해 보인다. 사탕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끈적끈적함이라는 뭘 봤어요? 재질을 본 거예요. 이럴 때 TF, 끈적끈적한 것을 보고 이제 사탕이라는 형태를 봤기 때문에 TF예요. 그러면은 형태를 먼저 보고 이제 재질을 본 거. 뜨겁게 달아오는 못, 아주 뜨거운 금속처럼 바깥쪽이 훨씬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뜨거운 밝게 이제 이것이 뜨겁다라는 원래의 재질을 봤지만은 못이라는 형태를 먼저 봤기 때문에 FT라고 합니다. FT. 다음에 이것은 촉감 또는 표면 이런 것들이 표현됐을 때 이야기를 TF, FT를 쓰는 거예요. 거친 동물 가죽, 털이 많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많이 제가 이제 채점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T냐, TF냐, FT냐 되게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에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T를 받느냐, TF를 받느냐, FT를 받느냐 각각을 계산하지 않고 그것이 몇 번 그걸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음영 차원도 똑같습니다. 음영 차원은 깊이를 본 거예요. 음영, 밝고 어두운 걸 통해서 깊으냐 또는 차원이 뭐예요? 두께, 깊이, 두께, 뭐 이런 것들. 앞, 뒤에 뭐 어떤 차원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만 봤을 때 V를 표시해요. V. 앞에 나를 향해 찔러오는 것 같다. 찔러오는 것 같다. 이럴 때 V를 표시해요. 오른편이 왼편보다 더 낮다. 오른쪽, 중앙 오른쪽 아래 깊은 거미가 있고 오른쪽이 더 낮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V를 표시합니다. 이제 V를 표시할 때 차원인데 이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바위 같은데 어떤 것은 뒤에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바위 같은데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형태를 음영을 보면서 차원이냐 형태냐 차원이 먼저고 형태가 뒤에 있을 때 VF 형태가 먼저고 차원이 뒤에 있을 때 이럴 때 FV 깊은 구멍 같은데 가장자리에 둥글고 밑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깊어 보인다. 깊은 구멍이라는 그 형태를 보고 밑이 보이지 않도록 깊어 보인다는 이런 차원을 봤다는 거죠. 이럴 때는 FV를 써요. 숲을 뒤에 토끼 머리가 나와 있는데 숲을 앞에 있고 토끼는 그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토끼 머리라든가 숲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보고 이제 차원 앞뒤로 있는 차원을 봤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FT고 TF고 T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 왔느냐. F가 한 개, TF가 한 개, V가 하나, FV가 하나, VF 하나냐, 합해서 세 개냐, 또는 두 개냐. 해석할 때 개수가 중요하지, 뭐 이것이 FV는 따르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해석을 할 때는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 차원 반응을 몇 개 받느냐. 통상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한두 개이기 때문에 이 채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입체감을 나타낼 때는 이거 V 반응으로 채점해 주자. 그리고 그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형태가 있다면 FV나 VF 형태가 없이 그냥 차원만 이야기한다면 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음영 합산입니다.
음영이 막 퍼져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이럴 때 막 퍼져나가, 밝고 어두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음영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항상 뭘 보냐? 이 사람 재질을 봤느냐? 다음 차원을 봤느냐? 아니고 그냥 음영이 확산해 가는 거 봤을 때는 Y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음영 재질이냐, 음영 차원이냐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아닌 것은 뭘로요? 확산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개, 어두움, 연기. 그러니까 안개가 아니면 연기가 얼룩덜룩하다. 밝고 어둡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걸 표현. 이럴 때는 Y 합니다. 대문자 Y.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음영 형태가 있어요. YF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라빠진 뼈, 여기가 더 밝아서 더 말라버린 것 같이 보인다. 말라버린 뼈인데 더 밝았어. 더 밝아서 마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먼저 더 밝다라는 Y를 보고 뼈라는 것을 형태를 봤기 때문에 YF로 측정합니다. 다음에 형태 음영이 있어요. FY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형태를 보고 구름인 것 같다. 예쁘고 불규칙한 모양이 구름처럼 밝고 어둡고 그렇다. 뭉게구름인 것 같다. 그냥 구름은 너무 형태가 많기 때문에 형태 없는 걸로 봐요. 뭉게구름은 형태가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이 뭉게구름이 밝고 어두운 것 때문에 뭉게구름 FY로 봅니다. 또는 밤에 배가 바다에 떠 있는 풍경 같은데 배 모양 주변에 어두운 것을 보면 밤인 게 틀림없다. 배를 먼저 보고 F를 보고 주변에 어두움을 봤다는 거죠. FY로 측정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밝고 어두운 것을 표명할 때 음영 확산인데 이것이 뭐 Y냐, YF냐, FY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론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또 채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Y 계통이 몇 개 채점되냐 이것이 해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또 잘 안 나와요.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뭘로 하느냐? 엑스레이는 주로 Y로 채점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같다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Y로 채점하면 됩니다. 다음에 형태 차원이라는 것이. 형태 차원은 차원인데 아까 차원이 V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영일 때 V로 표현했고 형태로서 차원을 나타낼 때는 FD를 표시합니다. Form Dimension 해가지고 형태 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4번 카드 같은 경우 거인이라고 표현해요. 거인인데 왜 거인이라고 물어보면은 발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거인같이 보여요. 머리는 적고. 그러니까 둘 다 머리도 발도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원, 멀리 있는 차원으로, 거인으로 본 차원으로 봤어요. 이럴 때 FD를 써요. 거의 대부분 4번 카드에서 이 FD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9번째. 반사 반응. 이제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반사되어서 아래에도 배 모양이 보인다. 이런 반사 반응이 있죠. 이 반사 반응일 때는 스몰 r과 형태 F냐, 라지 F, 스몰 r이냐, FR이냐, RF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가 FR이냐, RF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몇 개 채점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반사가 형태가 있는 게 반사되었으면은 FR, 형태가 없는 것이 반사되었으면 RF로 표시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가 없이 반사된 어떤 게 있을까요? 구름, 경치, 그림자. 이 일정 형태를 가지지 않단 말이죠. 얼음에 비친 구름. 구름이 물에 비치고 있다. 형태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small r, large f, RF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 FR이라고 있어요. FR은 형태가 있고 반사된 것은 배가 바다에 반사되었다. 이런 것들을 FR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쌍반응이라고 하죠. 쌍반응. 두 개를 같이 본 것을 본 거예요. 양쪽에 두 개 다 있더라. 반사가 아니에요. 반사 채점이 되는 것은 쌍반응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새가 두 마리 있어요.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8번 카드에 보니까 늑대 두 마리가 산을 오르고 있어요. 왼쪽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럴 때 합니다. 만약 반사로 봤을 때는 반사 반응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형태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정인은 다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형태질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아주 정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자극의 특징들을 표현했다면 플러스예요. 보통 ordinary, O라고 표시해요. 대상을 쓰면 형태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제 질이 좀 잘 표현된 거. 세 번째는 U, unusual, 드물게. 윤곽을 아주 그냥 사용 빈도가 낮은 반응이 있어요. 그런 그때 U. 다음에 왜곡.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알 수 없는 마이너스. 왜곡되어서 표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어디를 해요? 부록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부록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부록이 없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채점하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같이 보니까 정말 똑같아. 그럼 O로 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없어요. 책에 거의 다 있어요. O는. 그냥 네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U를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만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는 마이너스 왜곡, 마이너로 표시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 채점해야 될 것이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왜곡된 반응이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되는 부분이 이 마이너스 반응이 몇 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따라서 형태지를 채점할 때 이 마이너스 반응은 그 사람만 본다든가 책에 왜곡된 반응으로 놓은 것에 대해서 해야지 함부로 채점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결정인과 형태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션은 어렵지 않습니다.